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욱입니다. 네, 김종욱 박사님은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하셨죠? 네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서 네네. 그 전략기획실에 있어서요. 이제 네. 북핵 문제를 주로 다뤘고 네. 중간쯤에 이제 독도 네. 문제를 좀 다뤘고 그런 문제를 주로 다뤘었습니다. 그럼 뭐 저기 통일 외교 분야 또는 뭐 북한 분야 전문가 이렇게 보통 호칭을 해드리겠네요. 예, 그렇죠. 뭐 제가 북한 쪽으로 이제 정치학 네. 박사 학위 논문을 써서요. 이제 북한 관료 체제 네. 관련된 지배구조랑 아. 이걸로 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 전문가이긴 한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북한 쪽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평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전문적으로 그 북한이나 국제 정치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이 시각과 흐르는 흐름들을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네. 뭐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볼 때 전문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저기 뭐야 통일부도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 정동영 장관 통일부 시절에 장관 하실 때. 예, 정책보좌관으로 네. 예, 일을 했었죠. 그때는 주로 이제 남북 관계. 그래서 네. 평양도 갔다 오고 예, 그다음에 또 중간에 이제 그때는 청와대였는데 금강산도 갔다 오고 네네. 예, 그래서 뭐 저한테는 좀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죠. 네. 대화 그 장관급 회담도 있고 열리고 이랬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북한 사회를 좀 더 지금같이 예를 들면 경계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이해의 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시점이었죠 그때는. 네. 그 최근에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네. 근무하실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죠. 그게 네.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러시아하고 관계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뭐 러시아와의 관계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1990년대 우리 그 노태우 정부 노태우 때부터 대통령 시작해서 때, 중국과 관계 개선을 했었고 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관계였었고요. 또 특히 네. 이제 그 당시는 육자회담이 열리던 육자회담이 시기였었기 있었죠. 네, 때문에 네. 육자회담 과정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중간에서 소위 러시아와 우리 사이, 북한과 우리 사이에서 나름대로 거중 조정을 해줬었고 또 미국과 또 원격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했고 이제 그 바로 뒤에 이제 러시아가 있었고 이제 이 네. 뒤에는 일본이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일본은 주로 해방군이었었어요. 회방권에서 그러니까 일이 잘 될만 하면 미국의 정보 소스가 갑자기 사실 산케이 같은 데서 기사가 리크가 돼서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육자회담이 쭉 가다가 이게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뒷다리를 잡았던 것이 일본이었고 네. 나름대로 응원군이 이제 러시아였던 러시아였다.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나쁘진 않았었죠. 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했었고 아마 북핵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적기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시점과 그 당시 시점, 육자회담을 했던 시점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의 매우 좋은 예를 들면 국제관계, 역학관계, 그다음에 지역 동북아 관계들을 형성했던 시점이어서 그때 상황이 나쁠 게 없었죠. 오히려 평화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던 시점이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호기였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뒷다리를 잡는 미국과 일본의 매파들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 측면들이 꽤 많이 있었죠. 그럼 뭐 미국과 일본은 사실 중국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현실 유지 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분단된 한국의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 측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가져올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북러 간의 관계가 되게 좋아지게 되면 소위 러시아의 확장성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과 오히려 중러 간의 관계는 좀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황 관리 속에서의 북러 관계의 발전은 존중하지만 중국이 상황 관리할 수 없는 북러 관계의 진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예를 들면 고민스러운 대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패권을 유지하고 세력 전이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커지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한정된 자기들의 국익이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어떤 한반도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측면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 대통령이 얼마나 외교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뭐 이 정부는 뭐 전혀 그런 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 그럼 이제 그 당시 이제 육자회담 당시에 한편으로 보면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한편으로 보면은 해양 세력 대 대륙 세력. 여기에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분단이 돼서 있는 상황들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접적 마찰과 대립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네요.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세력의 균형이 갈등과 긴장을 주긴 합니다만 안정적이긴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세력의 변형이 발생했을 때는 네. 어떤 우발적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이 남북한 입장에서야 그것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관리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나쁜 케이스입니다만 미국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중국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 중국 지역에다가 소위 이탈하는 그러니까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오는 북한 그렇죠. 주민이 있으면 난민들이 생기면 별도의 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수용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미국이 되도록 하자. 네. 대신 미국은 뭐 그 지금 북한에 있는 핵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 그 갖다가 시설들만 점령하러 간다. 하자. 뭐 이런 네. 식의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안입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서 예를 들면 미국이 약속과 다르게 북한 지역에게 일정한 점령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면 북한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중국에서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한반도 도서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토에 대한 타국이 간섭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미국이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인 건데 네. 또 우리 또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때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용인 가능하다. 오케이, 이해할 바로 수 있다. 들어가. 땡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건 제가 볼 때는 주권 침해 상황인 거죠. 아무리 주권 침해죠.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네.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동의하에서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건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문제와 관련해서 당연히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잘못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만 또 아주 우파적인 국제 정치의 현실주의 학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쟁을 불러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소위 나토가 러시아를 너무 압박했기 때문 아니냐라고 또 우파들이 네.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이 사실 자체들은 추후의 해석의 문제이지만 현실의 국익 차원에서는 어떤 변동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맞다, 이게 그러다 이런 식의 네.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죠. 국제 정치에 선악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이익 관계죠,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에서는 선악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계속 했었죠. 네.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주류로 장악하게 되면서 모든 것을 이제 국익의 눈으로 바라보게 그렇죠. 되는 네. 거죠. 근데 문제는 나의 국익이 상대방에게는 절멸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타당한 국제정치 역학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은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뭐 상대방을 봐주나요? 내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미안해 이런 게 없어지게 되면 네. 약자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보게 되면 미국의 이야기는 다 들어주고 네. 일본의 이야기는 앞장서서 대변해주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얻는 국익이 뭐냐?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해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윤석열 대통령은 저렇게까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컵에다가 반을 미리 줬다는 거잖아요. 반을 받으려고. 그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건 반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돌아오고 그다음에 동해는 일본해라는 게 돌아오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게 돌아온다면 그 잔을 우리가 존중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사실 일본한테 우리가 받을 게 별로 없지 않나요? 없죠. 어떻게 뭐가 아까 말씀하신 김종국 박사님은 혹시나 일본에 대해서 뭐 반통일 세력이다, 반통일 국가다, 한국의 통일을 반대하는 국가다 이런 식의 좀 표현을 써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다. 네. 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상황이 유지가 돼야 되고 뭐 통일과 관련해서 그것은 한반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본이 소위 한반도의 통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저는 적이 없었다. 네. 기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도 분단된 한반도가 일본에게는 매우 유리한 편하다. 상황인 거죠. 누가 네. 뭐라고 얘기해도. 오늘 저희 토론의 부제가 네. 김종국 박사님은 내용도 충실하고 굉장히 날카로운데 왜 이렇게 뜨지 못하는가? 우리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네. 일본은 반통일 세력이다. 막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이렇게 상대를 비판하고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줘야지 이렇게 좀 불법이 돼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일본은 진짜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국민의힘에서 죽창가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창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창가는 동학농민전쟁을 벌이면서 일본과 싸울 때. 다 아시겠습니다면, 서면 백산, 네. 앉으면 죽상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했으니까 다들 일어나면 동학농민군들이 백산이죠. 다 하얀 옷이니까. 앉으면 죽창을 들고 있으니까 죽산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저들의 아주 첨단 무기 앞에서 우리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나무를 들고 싸운 거예요. 네. 이 얼마나 처절한 항쟁의 현장입니까? 근데 이 현장에 대해서 회고하고 주장하면서 현실에서 소위 이런 일본의 나쁜 행동을 막자라고 얘기하는 죽창가에 대해서 죽창가 매번 부른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 선조의 피 어린 항쟁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럼 뉴라이트적 사관에서 보면은 식민지 근대화로 오니까 일본이 들어오는 것은 선진 문물을 전해주러 들어오는데 그걸 막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떡 같은 소리인 거죠. 진짜 그렇죠. 개떡 같은 소리인 거죠. 식민지 근대화로는 제국주의 논리랑 똑같아요. 네. 서구에서만 근대화가 달성됐기 때문에 서구에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선진 문물을 주는 혜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침략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니네들을 식민지화하는 건 근대화시키기 위한 거고 근대화 됐어. 근데 이거 통계학적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19세기 말, 그러니까 1999년 8년부터 2013년 4년 그다음에 8년 1913년 1913년 14년까지 계속 고도 성장을 해요. 고도 성장을 하죠. 네. 대한제국이 상업 자본은 이미 굉장히 축적이 돼 있죠. 고도 성장을 하고 오히려 소위 강점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성장률이 저하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식민지 근대화로는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버려 뒀으면 훨씬 더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를 갖다가 수탈한 거죠. 약탈한 거죠. 얼마나 많이 뽑아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뭐 이영훈 교수라고 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책을 써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21세기에 펼치고 있고, 뉴라이트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역사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부시려고 하는 이거 반헌법 행위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3.1운동으로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기원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뉴라이트는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족속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표현으로 그런 거잖아요. 폐륜 종족주의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국부로 모시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기원을 상해 임시정부라고 얘기했으면 그 말을 따라야죠. 그렇죠. 그럼 그 말이 틀리다고 얘기하면 국부를 폐기하든지 이승만에 대해서 국부는 존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국부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뉴라이트 사관을 갖다가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승만마저도 활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육자회담 때 이야기 한번 더 해볼게요. 2000년대 초반 이제 육자회담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러시아하고 북한이 뭐 굉장히 밀접하다거나 과거에 이제 소련 시절처럼 북한과 혈맹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죠.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1960년대의 사례를 따지면 맨 처음에는 중국과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홍위병 사태가 발생하면서 김일성을 막 이제 중국 홍위병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그때부터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소련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소위 말씀하신 국익에 따라서 북한의 이익들을 계속 예를 들면 가져오는 방식으로 주체 외교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를 들면 그 공산 전체주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식인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한때는 중국에게, 한때는 그 당시 소련에게 하면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 남북한 경제 규모가요. 북한이 훨씬 높았습니다. 1972년인가를 기점으로 우리가 넘어서기 시작해요. 남쪽이.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소위 산업화가 북한에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 산업화의 동력들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계속 가져왔던 거죠. 소련을 통해서 그런 측면에 성공을 했던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잖아요. 흉노백묘를 얘기하면서 소위 중국 사회에서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길들을 걷게 되면서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성장하면서부터 그때는 좀 중국
네. 중심의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핸들링을 했냐면 식량 문제나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핸들링을 했어요. 네. 안 보낸다라고 네. 얘기도 했고 네. 안 보낸다고 얘기하면 큰일 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압력도 넣고 또는 아니면 지원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틀에 북한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중국이 거중 중재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정부도 미국과 삐걱거리는 문제가 있게 되면 삐걱거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삐걱거리는 내용을 들어서 중국과 협의를 하고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이 정도의 어떤 범주 내에서는 서로가 좀 양해를 하자고 얘기하면 이 양해된 내용을 미국에게 얘기해서 양해를 받고 이런 딱 범주가 중국이 북한에 가서 이 정도 범주다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외교를 했던 거죠. 그때는 사실 미중 관계가 상당히 좋을 때죠, 그죠? 뭐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정도에 올라오지 않았었고 중국도 뭐 기어오르지 않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조용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미국이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 그런 시점에서 미국도 북핵 문제에 성과를 내게 되면 매우 상황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9.11 이후에 소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도덕적인 어떤 위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깎인 측면들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9.11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최초의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하는 측면이 있어서 위상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북핵 외교라고 하는 하나의 해법을 통해서 미국의 예를 들면 국제적인 어떤 위상과 능력들을 얻어보려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측면이 있어서요. 그때만 해도 상황이 매우 좋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서두를 꺼낸 거는 사실은 며칠 전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아니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의 악의 축의 연대다라는 부분에서 그럼 러시아는 빠지는 건가요? 아니 전 세계에 공산 전체주의는 없어요. 어디가 있나요, 공산 전체주의가? 그나마 북한하고 중국이 북한은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 왕조 세습 체제죠. 아니 공산주의도 세습 체제는 인정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상황인데 지금 3대 세습이기 때문에 그걸 공산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다. 뭐 전체주의적 성격은 분명히 있죠. 전체주의는 과거에 이제 뭐 파시즘, 나치즘, 그다음에 스탈린 같은 경우도 전체주의 성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북한도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면 전 동의하겠는데 공산은 빼야 돼요. 공산이라는 게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전혀 아니죠. 러시아는 전혀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약간 좀 상황 자체가 좀 과거로 회귀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시진핑이 영구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이 있고 최초로 이제 3기, 그러니까 지금 15년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구화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어떤 권력 구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꽤 여지가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공산 전체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허상이랑 싸우는 거예요. 가상의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교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동교태. 풍차가 막 돌아가는 거죠. 풍차가 막 적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그래서 내부 전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뭐 외부와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윤 정부를 공격하는 자들은 공산 전체주의라고 적을 만들어서 자기 지지층들에게 자 저기 보이잖아. 우리 적이랑 싸우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저희 동원의 정치를 하는 거죠. 이게 극우 파퓰리즘 정부랑 똑같습니다. 유럽에 있는 거랑. 극우 파퓰리즘이면은 푸틴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죠. 뭐 푸틴하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적대적인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성격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해석이 되네요. 성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미국말 들어야 되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푸틴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유럽에 있는 많은 극우 정부도 새롭게 이제 극우 파퓰리스트 리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이전에 했던 거예요. 저기서 이거 학습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젤렌스키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좀 뭐랄까요? 그렇겠네요. 대중적 인기, 그러니까 코미디언으로서 기존 정치의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소위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분노들을 표출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사로서 기존 정치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맨 처음에 야당 작살내고 노조 작살내고 시민단체 작살내고 그다음에 언론 통폐합
장악하고 외국에 대해서 뻥을 치죠. 큰 그죠. 목소리로. 그죠. 근데 뻥을 쳤는데 외국이 침입을 해버렸어. 지금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서방을 믿었던 측면도 있어요. 서방을 네. 너무 믿고 난리를 치다가 제가 볼 때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침략은 사실이니까 그걸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러시아가 비판받아야 되고 당연하죠. 뭐 국제사회에서 매도되는 건 당연하죠.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소위 나토와 러시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네. 나토가 예를 들면 계속 이제 소위 그 동진을 하면서 그 동진 과정에서 러시아가 위협을 느꼈던 것이고 그 위협과 관련해서 잘못된 방식입니다만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 위기를 갖다 타파하려고 하는 형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금 전선은 교착 상태죠. 교착 상태인 거고 그래서 그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소위 미국에서 대량 살상이 가능한 예를 들면 어떤 무기들 갖다 지금 주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지금 전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북한과 러시아가 만났을 때 지금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무기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북한에서 러시아에 지원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미국이 지금까지 투여했던 비용 자체가 아무런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전쟁 자체가 장기화됐을 때 미국이 실제로 참전하지 않습니다만 전쟁에서 교착과 어떤 장기화라고 얘기하는 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걸 용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제가 볼 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대체적으로 전쟁을 진짜 장기화되게 되면 내부에서 평화 얘기가 나오고 참전 관련해서 좀 후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가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바이든으로 되겠는가?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후보 교체론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후보 교체론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만약에 소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상태에서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등장하게 했던 어떤 민주당의 후보가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된다면 바이든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추정일 뿐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유엔 제재에 의해서 완벽하게 고립돼 있었고 중국을 통해서도 겨우 이제 뒷구멍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이 한미일 안보 동맹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지원을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고 러시아하고는 사실 거의 뭐 별 관련 없이 지냈잖아요. 최근 한 10몇 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도 어떤 지원이라든가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1등 공신이 윤 정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북한을 도와주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전체적인 기획이야. 제가 때 잔머리는 1번이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가 아베한테 나온 거거든요. 아베에서 나온 거죠. 2007년인가 때 처음 나왔고 그게 미국에서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면서 중국을 고립하려고 하는 전략이 나온 거니까 일본이 기획을 짜고 미국이 그걸 승인하고 한국이 선봉에 서서 지금 싸우는 메커니즘이 이제 한미일 어떤 군사 협력 또는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지역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전략의 핵심은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인도태평양 전략에 입각해서 거기다 또 플러스된 게 뭡니까?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한미일의 역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러시아를 타겟으로 하고 북한을 타겟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 중국, 러시아는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국익에 엄청난 예를 들면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경각심을 느끼면서 삼국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중국은 좀 약간 점찬 게 있는 상황이죠. 잘못 뛰어도 맞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바로 아래에 있는 아세안 지역을 잘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아세안 지역에 너무나 공을 들여서 어떤 중국과 아세안 지역을 뛰어놀려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브릭스 플러스 지금 5개국이 브릭스 플러스 6개국이 지금 모여 있는데 여기가 또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인구도 엄청나죠. 세계 인구의 뭐 한 절반 이상일 거예요. 거의. 거기가 이제 만약에 위안화 결제가 일상화되게 되면 달러와 가치가 또 완전히 예를 들면 작살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인도나 이런 쪽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인도는 지금 가만히 있어요. 미국 말도 안 들어요.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 말 들어서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인도 이런 상황에서 석유라든가 밀을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또 싸게 공급을 받고 있어요. 가스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되니까 이제 두 가지 큰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미국 중심의 유엔 대북 제재 이 구조가 지금 헐렁해졌다. 실효성이 없네. 헐렁해졌죠.
네. 아까 적어도 중국 같은 경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때문에라도 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동참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동참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럼 느슨해지는데 러시아는 대놓고 전쟁 상황이니까요. 대놓고 네. 지금 아직까지 뭐 결정난 사항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무기까지 거래가 된다면 서로 간에 뭐 쌍방간이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은 뭘 얻을 거냐? 그럼 하나가 두 가지겠죠. 네. 이제 소위 대량 살상 무기의 더욱 더 정밀화. 하나가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 네. 그다음에 다탄두 소량화. 네. 근데 이 기술은 아직까지 안 줄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렇다면 이제 눈을 주는 거죠. 정찰 위성. 우주항공 기술. 그렇죠. 이게 쏘게 되면 정찰 위성이 타격 지점 잘 알아야 되니까 네, 네. 정찰 위성이 이제 하지만 이제 포장은 민간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근데 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핵에 관련되는 것은 주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정찰 기능을 줄 것이다. 정찰 위성 네, 네. 기술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거죠. 북한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신 재래식 무기는 북한이 월등합니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포탄부터 시작해서 방사정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리가 예를 들면 거의 미사일급이에요. 방사정포.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어떤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근데 만약에 그런 무기가 아직까지 뭐 저희가 추정입니다만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도 첨단 무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전쟁 벌이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북한이 계속 주장했던 소위 이 어떤 무기의 고도화, 핵 능력의 고도화라는 것을 달성해 가는 거죠. 네. 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핵추진 잠수함.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점진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거 되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와중에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고립돼 있던 북한 사회가 남들 숨통을 트게 되게 되고 정부가 좀 더 정당성을 갖게 되니까 소위 이 북한 주민들이 이탈하지 않게 되겠죠,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김 박사님 보시기에 러시아가 핵잠수함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기술은 안 줄 것 같죠. 왜냐하면 어차피 네네. 동해를 같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북한과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러시아도 아직도 한국 눈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눈치도 보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지금 많이 참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네. 아시겠어요? 50만 발이 갔잖아요. 우회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155mm 포탄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워가지고 네. 메이드 인 이렇게 코리아 지워가지고. 폴란드로 갔고 폴란드에 간 무기가 지금 예를 들면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경고만 했어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예를 들면 진중한 형태로 상황 관리를 하려고 참고 있는 거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격렬하게 싸운다고 얘기하는 건 자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판단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어떤 개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세력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환경에서 항상 이 세력전이라는 구조 속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전쟁으로 전환됐던 과정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당장 지금 대만 문제, 양안 문제 같은 경우 우리 대통령이 막 대놓고 막 얘기했잖아요. 현상 변경하지 말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웃긴 거죠. 거기 왜 끼어드는지. 아까 저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도요. 소위 양안 관계를 인정한다고 얘기하는데 양안 관계를 인정하는 속에서 이게 내국 문제인 거죠. 현상 변경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앞에 걸 얘기 안 하니까 뭐 남의 땅인 것처럼 서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지역이 되게 우발적인데 이제 양안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 개입하게 되면 일본이 거기 개입하게 되면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는 매우 우발적인 한반도의 비극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우리도 선제 타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북한도 지금 전술핵 무기 지금 이미 잠수함에다 탑재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얘기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쌍방의 무기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고 환경은 더 엄혹해지고 있고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성냥불 조금이라도 불씨가 터지게 되면 희생은 누가 보느냐? 우리 군인들과 우리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상황은 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중국의 중재 역량도 줄어드는 것 같다. 네. 이제 이건 좀 지금 그 북러 회담이 어쨌든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무기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성일종 의원처럼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자라고 이야기했으니 이거 사실 황당무계한 이야기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러시아하고 테이블을 여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는 거죠. 뭐 제가 볼 때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가 침략 전쟁이라고
공포를 해놨기 때문에 러시아와 직접적인 공개적 외교는 할 수 없다고 봐요. 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 관리하는 겁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잖아요. 전쟁 그렇죠. 중에 네.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밀접하게 예를 들면 외교부 라인에서 대화를 해서 상황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소위 지통전화를 놓고 이런 문제들은 상황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는 돌발 거고.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그러면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그 뭐 우리 남북 간의 합의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전 지역으로 갖고 우리 스스로 입장에서 양안관계 변경하지 말아라고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러시아 보고 까불지 말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외교부 라인에서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내부적인 어떤 양국 간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죠, 그죠? 없는 것 결국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그 국가안보실에서 다 지휘를 하잖아요. 외교부에서 당연하죠. 접촉을 하지만은. 당연하죠. 네. 제가 볼 때 안보실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외교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네. 안보실에 지시가 지시가 없다고 없으면, 네. 얘기하면 이제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통일부랑 마찬가지예요. 네. 통일부는 뭐가 없냐면 정보를 획득할 루트가 없어요. 통일부는. 그런데. 외교부는 전문, 네. 해외 전문들이 들어오죠. 네. 그다음에 국정원은 국정원 있죠. 저 내부 정보랑 휴민트 정보가 있죠. 국방부도 예를 들면 미국 정보랑 휴민트 정보가 있거든요. 러시아만 통일부만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따예요. 정보 없는 부처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서 회의를 하면 정보를 주는 회의가 되니까 통일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 결국은 통일부라는 부처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죠.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어떤 힘을 실어주거나 거기를 뭐 NSC에 의장을 시킨다거나 그렇죠. 최고지휘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해가 외교부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아, 외교부가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무 미국 편향적인 외교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해온 건 사실이에요. 루틴하게라도 잘 네, 관리했던 네, 건 사실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음. 전혀 상황 관리 못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외국의 외교관들하고 관계 좋잖아요. 네. 인간 관리 잘하잖아.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상황에서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음.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시키는 것만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 관리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태위태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네. 이거 야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뭐 예를 들면 남북 대화도 없고 외교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상황 관리도 못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미국이 지시 내리면 그걸 예를 들면 거의 국가안보실은 실행하는 형태인 거고 일본한테 퍼주고. 그러니까 북한한테 퍼준다고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거의 일본에 다 퍼주. 진짜 아낌없이 진짜 퍼주는 나무가 돼가지고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받을 게 없어요 일본한테. 원래 받을 게 없잖아요. 뭘 사실. 받아요? 원래 받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한일 관계 좋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수출 마이너스 10%예요. 일본하고. 네, 일본하고 관계 속에서. 네. 그럼 관계가 좋아졌는데 왜 수출은 줄어드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는구나. 라고 달리 왜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기 관련돼서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저희가 짐작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한다기보다는 비공식적으로라도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을 열어서 상황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좀 하겠습니다. 스픽스가 추천하는 추석 선물입니다. 자민경, 몽기진고 6년권 홍삼입니다. 보통 우리 홍삼이 비싸서 잘 못 먹는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네요. 보통 우리 홍삼 제품 뭐 2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59,000원입니다. 하나만 두느냐? 1+1입니다. 지금 한정 수량이 입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석 선물로 스픽스몰에서 한번 구입해 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홍삼 좋아하세요? 한번 드시죠. 예. 예, 숟가락 없으면 숟가락 좀 주세요. 야, 근데 이게 50만 원짜리가 이렇게 싸게 스푼 없어요? 이거 먹어도 됩니까 이거? 먹으면 되지 뭐. 먹어도 됩니까? 네. 뭐 하나만 열죠, 뭐 하나만. 예, 그죠? 예. 저는 안 줘도 되니까. 예. 자, 이걸 드시죠. 여기도 있겠죠. 마담 보시죠. 네. 일단 이건 빨아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렇지. 저는 방송 나와서 패널 할 게 아니라 예. 광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거도 뭐 광고하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찍어가지고 막 쓰더라고요. 저한테 그 저기 허락도 안 받고. 광고를 받아야 돼요. 네. 허락도 안 받고. 이거는 제가 그 우리 김종국 박사님이 침발랐기 때문에 김종국 박사님이 다 드셔야 돼. 이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요즘에 원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이거 먹고 왕성하게. 예. 자, 왕성하게 힘내셔가지고 두 번째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분 개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분 개각을 하기로 했는데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가부 장관 세 사람을 개각을 한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물망에 오른 사람은 신원식 의원입니다. 문체부 장관은 유인촌 전 장관,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분은 평론가인가요? 비대위원요? 전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 네. 이 세 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우리 장관 후보자는 언론에다 대고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와 별로 친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장성철 그 소장 말에 의하면 네. 20년 전부터 알고 있다. 네.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100%. 누가 물어봤냐고요. 그 생각이 들고 네. 유인촌 장관은 이미 사실 MB 때 실력이 들통난 분 아닌가요? XX로 들통났죠. 네. 찍지 마. 그렇지. 그렇죠. 찍지 마. 네. 그것도 뭐 일반적으로 사석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국정감사장인가 정기국회 할 때 했던 얘기니까 적어도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다음에 국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한 또 그런 인물이죠. 근데 그런 인물을 또 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시감 이동관. 야, 이동관.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관은 방송 장악, 언론을 장악하는 일을 맡겼다면, 이 유인촌은 과거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2018년도 최종 결정 단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인물군으로 올라온 문학의 인물이 한 거의 9,000명. 단체가 한 35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장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송 언론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 특히 이제 김대동 씨 같은 경우가 그때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 당시 김대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 김미화 개그맨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재갈을 물리고 감시를 하는 일들을 그때 했었는데 지금 다시 쓰고 있다는 건 다시 또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런 역할을 시키겠다라는 것 외에는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할 일이 없잖아요. 이 MB계들 다 때려 집어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다 때려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보훈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 그래서 매우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이 인사의 일단 첫 번째 이 인사의 혜택은 아마도 이종섭 때문에 가능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어떤 형태로든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국회라고 하는 어떤 국정조사 또는 특검의 현장에서 빨리 밖으로 빼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국방부 장관 하나만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유인촌과 아까 이제 문화체육부와 그다음에 여가부 이 세 개를 묶어서 인사를 해서 땡 잡은 사람은 유인촌, 김행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행 씨도 장관을 하는데 우리 김종국 박사님은 박진영 교수님도 장관을 못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저는 장관을 청문회 했습니까? 통과에 자신이 없습니다. 뭐 잘못하신 게 없으신데요, 그러십니까?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빨리 좀 국회의원 되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되면 장관 될 가능성이 좀, 우리나라는 또 특이하게 그죠? 국무위원을 국회의원이 검증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초특급 승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이기도 하죠. 뭐 이건 좀 뭐 격가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종섭 장관이 만약에 탄핵이 돼서 헌재에 올라가게 되면,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경로했다. 경로해서 전화했다. 전화해서 아니 왜 사단장까지 거기 집어넣어 빼라고 얘기했다. 라고 얘기하면 대통령부터 국방부 장관까지 그 지시라인은 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렇죠. 군형법이 집행되는 과정에 임의로 명령권을 가지고 그래서 개입을 한 거죠.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건 이종섭 장관의 탄핵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 당연히 특검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특검이 가게 되면 밝혀야 될 게 핵심이 뭐냐? 그 지지사항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는가? 그죠? 이종섭 개인이 한 거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거냐? 근데 만약에 이 지시사항이 밝혀진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 상상하기 싫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3인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덜어버리려고 한다라고 판단이 드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MB계가 지금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기보다는 이명박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명박 시대 사람들 다 쓰고 이명박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중성기업 중앙에 가서 인사말도 합니다. 저 같으면 진짜 부끄러웠어 진짜. 그러니까 그 맹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는 뭐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나와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청계천에 자기 또 옛날 사람들 데리고 또 뭐 훈시 같은 개념으로 그것도 다 뇌물 데리고. 관련해서 감옥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무슨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MB계의 약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정치적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네. 30% 중반대 국정운영 지지율을 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내년 총선도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이 됐을 때 매우 본인은 이제 집권 기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5년 내내 거부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MB계한테 컨설팅을 맡긴 건지 예를 들면요. 왜냐하면 MB계가 성적표 좋잖아요. 선거 관련해서. 그렇죠. 그래서 실패한 적이 없는 게 MB계입니다. 아니면 권력을 분점한 건지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생존을 위해서.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밤잠 자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1년 3개월 동안 행한 내용을 보면 한동훈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검찰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사유가 1년 한 3개월 만인데 전 차고 넘치는 거 아닌가 아마 생각이 이종섭 장관의 그 해병대 수사 개입 의혹은 본인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박정훈이라는 전 수사단장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렇죠. 그냥 네. 검사들 같으면 네. 검찰총장일 때 일사천리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냥 그렇죠. 쭉 그 라인으로 가서 딱 정리가 되고 끝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죠. 만약에 이제 네. 추정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경로에서 전화를 해서 국방부 장관한테 뭐 하는 거야? 이런 걸로 사단장을 날리면 누가 일을 하겠어라고 경로로 해서 얘기를 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가장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수사단장이 저렇게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겠죠. 그렇죠. 상상을 못했겠죠. 지금 사실 이종섭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비서관까지도 잘랐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자기들은 잘랐다고 얘기 안 하죠.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잘랐다는 것은 이종섭 장관과 파트너다. 거기에 둘이 어떤 연결의 고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안보실 2차장.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해병대 수사 관련한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 자기들 얘기하면 정기 인사라고 얘기하는데 네. 왜 하필 이 당시에 정기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네. 정기 인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국방비서관만 정기 인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 현역 군인도 아닌 사람인데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소위 이종섭 장관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난 다음에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용되지 않게 하는 원천적인 예를 들면 증거를 갖다 인멸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신원식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인물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군에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신원식 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분이 와 진짜 발언이 세더만요. 목을 찬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목을 쳐야 된다 뭐. 목을 따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 보고 악마의 군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보다 그거야 이제 진영간 싸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네. 이제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얘기하게 되면 또 이제 문제는 5.16 쿠데타를 12.12 예. 예를 들면 전두환은 애국자. 본인이 얘기한 전두환은 그럼 애국자. 이제 자기가 뭐냐 국방부 장관이 됐다. 네. 군인들이 쿠데타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우두머리는 애국자. 애국자입니까? 그죠. 12.12는 나라를 구한 거니까 네. 나라를 구한 행위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럼 거죠. 국방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보호하지 않겠네요. 아까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YS가 하나회를 척결하고 난 다음에 네. 전 세계 언론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은 쿠데타가 없는 나라가 됐다라고 군사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겠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2023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만약에 임명이 되게 되면 쿠데타가 가능한 나라로 전환하는 거예요. 장관이 쿠데타를 뭐 그건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애국이고 나라를 애국이라고 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 아니 그리고 그러면 신원식이라는 사람이 장관이 돼가지고 따지고 보면 국방부 장관이 군사력을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럼 본인이 쿠데타를 하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야. 그걸 뭐 예를 들면 전혀 신원식은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 왜 신원식 의원 과거에 누구한테 충성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던 사람. 근데 그러다가 또 이 사람도 친윤으로 또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 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지금 현 그렇죠. 대통령인데 네. 지금 또 여기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본인이 쿠데타 행위를 애국자가 한 나라를 구한 행동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한 본인이 애국자인 거고 본인이 얘기하면 본인이 나라를 구한 거지. 뭐 어떻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2015년에 전역을 했거든요. 보면은 네.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군인으로 근무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국방부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냐면 제가 그 국방 개혁 네네네. 아마 그 2030인가로 제가 네, 기억이 나는데 2030 이제 개혁하려면 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방부에 있는 별들은 뭐만 요구하느냐? 전력 증강해달라, 예산 늘려달라 이 얘기만 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3군 균형 발전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육군 별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때 별들이 모여있는 게 한 20개가 넘었을 거예요. 20몇 개가. 네. 몰려와서 그거 안 된다고 막 예를 들면 청와대에 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들 그러니까 적어도 군 통수권자가 소위 지금까지 육군 중심의 발전을 해온 것은 앞으로에도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군 인력 자체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편제로 안 되기 때문에 정의화된 군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방침이 있는데 자기들의 육군의 어떤 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육군에 있는 별들이 와서 그렇게 네. 난리 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 우리 육군이 하나회의 척결을 통해서 쿠데타를 할 수 없는 군대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군대로 됐는가 이 별들 얘기하는 겁니다. 장성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이다. 지금 그럼 우리나라의 이 육군 장성들 중에 지휘관이 아닌 장성들 숫자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죠? 뭐 그렇겠죠. 예를 들면 참모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국방부 내에 있는 어떤 저기 참모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인들이라고 얘기하면 제 쳐주는 사람은 사단장들, 군단장들이고 그렇죠. 이런 사단장이 지휘라인들이죠. 그러니까 야전을 뛴 사람을 군인으로 인정해요. 와서 이제 국방부 같은데 저기 대전 같은데 어디죠 가서 이렇게 창문 닦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군인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웬만하면 위로 올라가려고 따지면 웬만한 줄을 잡지 않는 이상은 적어도 야전을 좀 돌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사단장 때의 성적으로 더 이상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게 결정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좋은 건 이제 대령 때 결정이 일단 나죠. 대령 때 별을 다냐 안 다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사단장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별 4개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렇죠.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 별을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인이라고 얘기한다면 별을 다른 것만으로도 매우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올라가면 끝단도 없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신원식 그 의원 같은 경우 이게 극우잖아요. 이 정도 발언이면 극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거의 인륜을 어긋나는 수준의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군인들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분이 정치권에 와서 출세욕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왜냐면 이 발언을 한 게 2019년이니까 이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전역하신 그러니까 우리 국군도 또 문제가 뭐냐면 전역한 다음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메커니즘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정치적인 것이 아니면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당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거기에 있는 어떤 무리로서의 어떤 별들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별 4개는 돼야 된다는 또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별 3개. 별 3개 출신이죠. 갖고 와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아스팔트, 그러니까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소위 극보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군에 근무했는 사람이 극보수나 극좌로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군에 있는 현재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는 거고 군이 과연 안전한 거라는 의심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육군 참모총장 같은 거 했던 사람들 보면 다 친일파들이었잖아요, 과거에. 예를 들면. 그쪽 계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군과 공군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좀 매우 예를 들면 독립운동에
어떤 흐름들을 가져온 측면이 있습니다만 육군은 어떤 일본군 출신들, 일본 육사라든가 만주군관학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색다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또 과거 쿠데타 역사들이 있었고 네. 소위 이 군이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성장해온 육군 특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토양에서 올라온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생각들을 꽤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장성급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고요. 전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부류들에서 생존하려면 그런 어떤 생각의 공감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금 성장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뭐 김병주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좀 생각이 달라서 민주당 같은 데 와서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는 이 정도의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은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수적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과하니까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아스팔트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극단적 발언을 통해서 소위 그 아스팔트 보수 또는 극우 유튜브들 그다음에 뉴라이트들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눈에 들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어떤 세력화돼서 비례대표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예를 들면 이렇게 별 3개 다신 분이 비례대표로 들어오기가 쉽지 보통 않죠. 한 4개 정도 돼야 되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좀 그래서 아마 이 태생은 군이지만 제가 볼 때는 본토는 뉴라이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대의 측면인 민주당이라든가 국회 입장에서는 이 이종섭 장관 문제, 그다음에 신원식 그 장관 추천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뭐 일각에서는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어차피 해임되는 거니까 이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잘하자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민주당과 국회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종섭 장관은 아직까지 지금 저기 대통령실 입장은 사표를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전 탄핵해야 돼요. 탄핵해야 된다. 탄핵 사유기 때문에 그래요. 탄핵 사유가 있기 제가 때문에. 언제부터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떻게 탄핵을 얘기할 수 있어? 특히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헌법에 명시된 겁니다.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그것이 누구이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견제 권력이 힘이거든요. 근데 견제 권력의 힘과 관련해서 그 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까지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종섭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법률 위반은 명확해요. 본인이 지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했잖아요.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고치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법률 위반 사항. 법률 위반이죠. 그거 명백합니다. 군형법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법률의 법률 위반 사안이 발생했는데 국회가 가만히 있는다? 그럼 앞으로 국회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탄핵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종섭 장관 문제는 탄핵을 통해서 소위 헌재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빨리 특검을 통과시켜서 왜냐하면 이제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인 위법 사항들을 확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확인이 없게 되면 군 내부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게 되면 적어도 내가 그 라인에 서 있으면 사단장 정도가 되고 예쁨을 받으면 나는 법 외에 있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군을 위해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좀 그렇다면 두 갈래로 가야 되는 거죠.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특검도 하고 그래서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서 적어도 장갑차가 5분도 못 들어가는 그 강물줄기에 아무것 보호장구도 없이 우리 20살의 군인을 절대 들여보내지 않는 군대를 만드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래야 부모들이 마음을 놓고 자식들을 군대에 보낼 거 아니겠어요. 누가 군대 보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 못 보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탄핵이 되면은 해임도 못 한단 말이에요? 해임 못 하죠. 그럼 신원식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이 못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중단이 되는 거겠죠. 헌재에서 결론나기 전까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제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이미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결정했다가 그 다음번인가 상황을 좀 보겠다고 얘기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칼을 뺄까 말까 하다가 딱 한마디에 칼을 칼집에 집어넣어요. 역풍. 저는 이게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잔머리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 행위가 있으면은 국회는 탄핵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해요. 체포동의안 문제. 위법하면은 가결시켜라.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부결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자꾸 잔머리를 쓰는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는 명확히 얘기한 거죠. 네. 나는 예를 들면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의총에서도 앞으로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회기에 들어와라. 그렇죠. 비회기에 들어오면 내가 이런 예를 들면 국회에서의 특권이라는 걸 활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들어와 했잖아요. 안 들어온 거예요. 네. 회의 뭐냐, 회기 중에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네. 표결에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정치적 판단을 하자는 거죠. 표결에 붙이면 무조건 예를 들면 이거는 무기명 투표예요. 아니 국회의원들 보고 국회법 어기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전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법에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무기명 투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검찰이 보내게 되면.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구속영장 내용을 봐야죠. 그렇죠. 내용이 정말 이게 증거가 있고 법리에 의해서 그럼요. 구속될 만한 사유이면은 구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판단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봐서 야 이런 내용들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국회의원들도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 권한이 있는 법원에다 물어보게 하자라고 국회에서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동의 절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는데 전혀 예를 들면 증거가 없어. 황당무계에.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인정해서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권한을 갖다가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기술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이걸 기명으로 하냐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이종섭 장관이 탄핵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역풍이 불고 문제가 아니라 이종섭 장관이 탄핵될 만한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판단 못할 것 같으면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지.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렇죠. 뭐 입법을 하는 자가 그러니까 판결권은 없습니다만 입법을 하는 자는 법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하는 사람들은 입법을 할 때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이야 법원에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위법 사항들에 대한 본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 의원총회에서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토론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결정해서 토론해서 결정이 안 나면 표결을 하든지 자기 내부에서 그래서 추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확대하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준칙을 바꿔서 대통령 영에 의해서 수사 영역을 확대하는 거. 이것도 법의 취지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헌재 물어보겠다는 것이나 이렇게 다 법제처에 물어보겠다 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내용들이 나오고 지금 이게 없는 상황인 거죠.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있는 거부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부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마구잡이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회의원들이 탄핵 얘기하면 왜 그따구 얘기를 하냐고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절제되게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에서 마찬가지로 절제되게 행사해야지. 뭐 여야 간 협의가 안 된 사항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민에 대한 제가 볼 때 거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시행령도 마찬가지죠. 법의 취지와 어긋나게 시행령으로 그것을 갖다 뒤집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법률 위반 사항인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죠. 안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행정 독재가 벌어지겠죠. 행정부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종섭 장관 이야기까지 뭐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통일 외교 안보 관련해서 뭐 특별히 그쪽 활동을 하실 계획은 없어요? 제가 이제 북한 쪽 연구를 주로 해왔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논문은 적게 쓴 게 아니어서 그래도 한 10년 동안 한 논문 한 17편을 썼는데 언제부터 재미가 없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연구가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역사 연구 쪽으로 좀 넘어갔습니다. 역사 연구가 이제 주로 이제 조선 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20년, 30년 대까지. 소위 이제 근대사네, 그죠? 근대사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제 그쪽 관련해서 책도 내고 논문도 쓰고 이렇게 하다가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방송 패널로 오게 되면서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게 된 상황이어서 저도 좀 복잡해요. 이게 북한도 조금 아는 것 같고 역사도 조금 아는 것 같고 방송편도 조금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아는 거잖아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제너럴리스트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는 스페셜리스트 특별하게 그 부분에서 잘 아는 건데 그냥 대강 뜨문뜨문 아는 제너럴리스트가 돼가지고 제너럴리스트는 원래 정치해야 되는데요.
예, 뭐 고민 중입니다. 어디 사세요? 예, 은평구에 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 은평구에 살고 계시는 김종국 박사님하고 국방부 장관 인선 문제 그리고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마음마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 50만 돌파와 함께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스픽스몰에서 진행되는 추석 이벤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연산 민어회 완판, 대세세계 완판, 구독 50만 돌파 스픽스몰 추석 이벤트 서둘러서 추석 선물 세트 준비하셔서 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모두가 인정하는 스픽스몰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이번 추석도 언제나 스픽스몰과 함께 50만 구독을 넘어 100만으로 직행하겠습니다. 정치, 경제미디어 스픽스의 9월 18일 대개편. 정치 본색을 이을 또 하나의 간판, 경제 본색이 탄생합니다. 핫하디 핫한 경제평론가 박시동의 경제 본색. 돈의 흐름에서 경제 이슈의 맥까지 날카롭게, 명쾌하게, 심지어 재밌게 짚어드립니다. 앵커 노종면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뉴스를 발라드립니다. 노종면의 뉴발. 어지럽게 쏟아지는 핫 이슈들. 노종면 앵커가 딱 먹기 좋게 발라 영양 가득한 뉴스로 요리해드립니다. 스픽스가 예능도 띄웁니다. 각자도생 장년층의 인생 이막 프로젝트. 오윤혜의 낭만도생. 외롭고 칙칙한 각자도생을 낭만적이고 멋진 각자도생으로 바꿔보세요. 스픽스 간판 백운기의 정치 본색도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두고 정치인 출연 비중을 확 높입니다. 정치 이슈에 더 깊게, 더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9월 18일 스픽스의 가을 대개편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